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파면을 확신했고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양측이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고 당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이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오늘 두 분의 첫 번째 질문으로 이슈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최고께 먼저 물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헌재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선고기를 이렇게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변호인들과도 여러 상의를 할 것이고 상황을 차분히 보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동안 이 탄핵 심판장 자체를 본인의 어떤 정치 무대로 삼아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나 행동을 봤을 때에는 예전의 어떤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8대 0으로 결론을 만장일치 파면을 내릴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여러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쟁점 하나하나에서 위법성과 위헌성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그 포고령의 내용에 국회가 포함이 된다거나, 아니면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와 국회로 이제 진입을 시켰던 내용이라던가 의원 체포 혹은 법조인들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뤄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계엄 선포의 절차와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혀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저는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과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명명백백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인용을 확신한다. 네. 예.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후로 사실 거의 잠행을 하거나 관저에만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네, 이번에도 차분히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일단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만약 8대 0 인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평일을 5주 가까이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5주, 네, 넘게 하고 있는데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변론을 서둘렀던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쉽게 나올 거였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조차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4월 18일 날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신변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통상 일주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4월 4일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이 기각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선고와 마찬가지로 그 개별 의견들을 허용하는 형태로 아마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보도들을 보면 이미 판결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이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별도의 조율이나 합의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각파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 3표 이상의 기각이 나오면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제 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영 교수라든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마저도 이 검찰 조서 채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들을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들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부채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은 계속해서 이제 위헌 위법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분명하지가 않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분명한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또 추가적으로 따지게 되고요.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국민들의 신의를 상실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를테면 지지율 같은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파면 결정이 국가적으로 실익이 있는 결정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기각 결정문을 씀에 있어서도 저는 크게 무리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형사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선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진실을 예단을 해서 파면시키는 것은 국가적 혼란만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앞서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24일에 있었는데 곧 이어서 바로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지 않고 좀 시간을 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 6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 건이 먼저 들어온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먼저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덕수 총리 건은 기각 또는 각하로 미리 결론이 났지만 그러니까 결정문까지 미리 써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건은 6표를 모으지 못해서 인용 결정을 하지 못하는데 인용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제 기각파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뭐 교착 상태다, 뭐 되도락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현재의 상황들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착 상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교착 상태를 해소해서 결론을 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해소하진 못했지만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위헌적인 지금 그 내각 마비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위원 줄탄핵에 쌍탄핵에 정말 이 헌정사는 물론이고 이 어떤 문명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런 내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하게 4월 4일 결론을 저는 내기로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네, 일단 헌재와 관련해가지고 뭐 5대3 상태다 혹은 뭐 4대4 상태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추정에 다 불과한 것이고 헌재의 선고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선고기일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여의도에서 많이 돌았지만 결국에는 4월 4일 선고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예단은 불필요한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질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한덕수 총리의 건과 이 대통령 건을 조금 분리해서 시간을 뒀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헌재에 좀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헌재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 시비를 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만 보더라도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이 즉시 대통령과 관련해서 각하 혹은 기각 선고를 즉시 선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결의안을 촉구하고 뭐 탄원서를 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 어떤 유리한 결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기각을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완충 장치를 마련해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고를 하려 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익은 밥을 내놓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번 대통령 건도 깔끔하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지금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절차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 뭐 심사숙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네네. 판결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이제 임명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는 8명의 재판관이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게 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이 작년 10월에 국회목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통상 2달 전부터는 인선과 인사 검증 과정,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여러 절차를 미리 사전에 완료한 뒤에 그러니까 임기 공백이 없게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8월부터
12월까지 근 4개월간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올려놨던 그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직무정지를 더 길게 연장시킬 목적으로 그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기존의 관례를 깨고 네.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저희가 배려를 사실 그 목리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마은혁 재판관 같은 편향적인 재판관을 저희가 추천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터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6인 체제를 일부러 헌재 마비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8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자가분열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 진행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도 없는 것이고 또한 마은혁 재판관이 오히려 지금 포함된다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지금 변론을 재개를 한다든지 평일을 새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변론을 또 졸속으로 진행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있는 판에 결론적으로 졸속 그 변론을 통해서 결론을 못 맺으니까 인위적으로 룰을 바꿔서 재판관을 다시 투입을 시켜서 6표를 만들겠다라는 걸로밖에 비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 불임명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성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해줬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심판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아예 위헌 위법이 없다라고 설시한 판사 재판관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서는 즉시 임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권한쟁의 청구도 했었는데 이것은 각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분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 임명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안 할 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강제력 있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의 목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8인 체제, 9인 체제를 못 만든 것에 대한 과오, 후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1인 불임명 때문에 줄탄핵까지 언급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행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좀 전에 이제 8대0 인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는 결국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실 것 같네요. 네, 초부터 민주당이 이제 주장했던 게 마은혁 후보자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었고 네. 국회 몫에 3인이 선출이 됐는데 그중에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1명은 미임명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렵죠. 왜냐하면 변론도 재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절차가 오히려 더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민주당 측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결부시켜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임명을 미루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을 한 바가 있었던 거고 네.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건에서도 사실은 다수의 재판관들이 이 재판관 미임명권은 위법한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 재판관 미임명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재판관 한 명도 뭐라 그랬냐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당한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던 것이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유불리와 별개로 지금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을 통해서 헌재에서 명백하게 결론을 지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임명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 자체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불복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 측에서 불복 저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주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선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윤상현 의원이 주장
주장을 하는 것은 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내각 마비 시도, 무정부 상태를 회책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살짝 다르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다소 위험 수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승복 메시지를 지금까지 안 낸 것은 당연하고 지금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상당히 중압감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 불복 릴레이 선언을 하자라고 시민단체들을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혈 사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보이고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어떤 나경원 의원들이 어떤 그런 이제 헌법재판소를 좀 압박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성명이나 어떤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행위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를 준동해서 유혈 사태를 언급하는 등의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어찌 보면 패배를 직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를 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불복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한 이와 별개로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문명사회에 유례없는 줄탄핵과 행정부 마비 그리고 법률안을 자동 공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획책을 하는 것 자체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초선 의원들을 줄줄이 불러다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뭐라도 해보라고 지금 다그친 것들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위험한 것이죠. 내란을 음모 모의를 하고 내란 선동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당 차원에서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민주당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조속하게 통상 한 이틀 정도 전에 선고일자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3일 전에 미리 선고일자를 지정하는 이런 결단을 감행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야당 해산까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에서 불복 메시지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승복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방송에 나갔던 이 질문 자체가 그 헌재 판결이 나오면 승복할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도 승복의 메시지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계속 지속적으로 불복을 이야기한 것처럼 몰아가시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지금 박홍근 의원 개별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고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한 이 충격과 불안 사태가 극도로 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표한 만큼 늦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국무위원 줄탄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직접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주장들이나 의원들의 개별 의견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불복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하루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접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라 라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셨는데 하루 지나서 무죄가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판사 우리법 연구회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승복해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상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는 판사를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거나 정치 공세를 펼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승복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하는 것은 먼저 대통령 본인과 이 지도부에서 말 바꾸지 않겠다라는 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네, 짧게 드리자면요.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 나가서 이야기한 것과 뭔가 이제 기자들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고위 발언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그 공표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는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두 대표 모두가 사전에도 이미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낸 바가 있고요. 오늘도 헌재가 기일을 지정한 직후에 바로 백브리핑을 통해서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수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불복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불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유혈 사태를 언급하고 뭔가 이게 준동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복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불복을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판 과정의 결과는 승복을 하지만 그 일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지적한 것이다. 이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메시지는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사상자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혼란이 최소화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내일 그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이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좀 더 시간을 보고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보고는 하되 표결은 좀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일단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선고기를 지정을 함으로써 어떤 뭐 이제 국무위원 탄핵의 실익은 없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마흔역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마흔역 재판관 외에 뭐 특별하게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그런 사유나 명분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는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결을 이미 냈다란 보도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민주당의 무리수들이 전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후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산불 피해 이재민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정말 중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외교적인 현안도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이 권한대행 내각의 수장을 흔들어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 네, 뭐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관련한 거는 이제 본회의에 보고는 하겠지만 이제 표결과 관련한 절차는 이제 향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여러 가지 국회의장과의 협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한 바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오늘 낸 이제 최신의 입장은 어떤 중대 결심을 이야기한 것이지 탄핵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한도 제시를 했고 그 외에 한덕수 대행이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끼칠 수 있는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좀 의견을 좀 표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결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구성원,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조차도 굉장히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자가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사들의 충실 의무 적용 대상을 회사만 볼 게 아니라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넓혀야 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제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어떤 주주들의 이익 보호라든지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도 굳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됐는가. 심지어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남용하는 이유가 뭔지 좀 묻고 싶기는 합니다. 네, 박미영 대변인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복현 원장이 그런 개별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월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규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관련된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만드는 것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감원이 관할 부처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관세 전쟁의 여파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규제가 없고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우리나라로 왔을 수도 있는 그런 투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이탈한 그런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인 건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상속세도 60%라는 정말 그 전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법인세도 OECD 평균조차도 맞춰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52시간제 그 특례조차 정말 그 극히 일부인 반도체에서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상법 개정까지 해서 주주 충실 의무까지 또 지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6단체가 정말 강력하게 이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규제만 겹기업이 채우는 것이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약에 기업이 좀 주주 충실 의무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속세는 완화를 좀 해주면서 물적 분할 같은 이 적대적인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있는 이 배경은 만들어 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인 건데 민주당은 너무 기업을 억누르고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월 4일 결과를 놓고 두 분의 말씀을 또 들어보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